국내 최초 유일의 해외 주식 자격증,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3급 시험이 12월 1일 여의도 고등학교에서 치러집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진정한 글로벌 분산 투자를 희망하는 일반 투자자, 금융업 종사자 등 진정한 해외 주식 전문가를 꿈꾸는 모든 분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응시 접수는 한국경제TV 글로벌 금융투자센터에서 가능하고요. 자세한 안내는 카페 미국 주식에 미치다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 기념으로 해서 미국 주식에 미치다 팟캐스트 녹음을 특집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오늘 참여자가 굉장히 좀 화려합니다. 일단 화려하지 않은 분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여린사이버대학교 이한웅 교수님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이한웅입니다. 네. 그것도 우리 또 원년 멤버입니다. 오윤희 과장이 나왔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까지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고요. 네. 오늘 특별한 분을 한 분 초대했는데, 이제 원래 제도권에 계신 분을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오면 이제 잘못하면 말실수하면 또 고객분들한테 엄청 당하기도 하고, 저희한테 또 어려운 질문 때문에 곤욕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본인이 자청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청해서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대우증권 IWC죠? 네. IWC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박수영 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박수영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 대우 박소영 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직 원래 박수영 부장님을 네. 차장님 시절부터 뵀거든요. 약간 입이 안 붙어갖고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잠깐 시작하기 전에 네. 이게 벌써 올라오기 시작해갖고요. 네. 우리 창섭님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고요. 소소테크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 소소테크맘님 얼굴 기억나요? 그러세요? 누구냐? 소소테크만님? 알아. 그 주근깨 나신 분? 엄청 예쁘시고. 농담입니다. 네. 티셔츠 입었죠. 티셔츠까지 입고 했던 건 그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워낙 저희 모든 행사나 이런 때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이 조합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기념인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뭘 갖고 오진 않았습니다. 그죠? 그럼요. 줄 것도 없고 꿈과 희망만 주잖아요. 저희가 보통. 그 대신 박소영 부장님을 그래서 오늘 아쉽지만 일단 제가 선물 사실 큰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 박소영 부장님께서 일단 무슨 얘기 할지 모르겠지만 긴장을 푸시고 저희가 그렇게 심하게 안 하니까 긴장을 푸시고 박소영 부장님이 처해진 상황에서 얘기할 수 있는 질문만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해서 말씀 한번 오늘 드려보겠습니다. 욕도 좀 먹어야 돼. 네.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우리가 원래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농담하다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워낙 제가 이제 워낙 중차된 질문이 있어갖고 사실 이제 최근 장 상황이 되게 안 좋잖아요, 부장님. 네. 안 좋아서 고객분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고객분들의 불만이 커졌다든지 이런 부분 좀 있습니까? 장 상황 때문에 대부분 다 한국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비율로 보면 해외 쪽, 한국 쪽 하면 한 9대1 정도 됩니까? 9가 국내고. 그렇죠. 1위 미국. 네, 국내 주식을 많이 하다가 사실 미래에셋 대우에서 굉장히 해외 주식을 제일 먼저 많이 선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마켓시어는 해외 주식 중에서는 굉장히 많이 클 겁니다. 정확히 얼마죠? MS가? 그 퍼센트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대충 한 절반 정도 되잖아요. 38에서 45 정도는 거예요. 9월 8일 날 저희 미주미 회원들 모시고 일주일에서 세미나 했을 때도 보니까 저희 회사를 이미 기존에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어쨌거나 10분 중 5분은 지금 미래에셋 대우 계좌를 쓰는 것만큼 이제 같이 더불어서 어떤 해외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 컨텐츠 질이 높은 그런 것도 제공하셔야 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국내가 더 많을 거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의 어떤 불만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사실 체념? 그거는 어느 관리자하고 관리를 그렇죠. 받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것 같고요. 부장님하고 하시는 분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뭔가를 투자할 때 가장 항상 제일 처음에 말씀드리는 게 주식형 자산을 우리는 위험자산이라고 부르고 채권이라고 부르는 반대편에 있는 걸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부른다고 하면 시장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잘 세워야 하는데 비중 조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여기서 또 우리 나오네. 항상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중 조절, 글로벌 분산 투자 이런 것도. 근데 그 비중 조절이 주식형 자산이
위험자산들이 선호가 되는 시기가 사실 몇 년간 계속 진행이 되어 오다가 올해 들어서 시그널들이 좀 보였죠. 그래서 그 미주미 회원분들 저희 회사로 또 많이 오셔서 관리하고 이런 분들께도 제가 계속 배당에 관련된 것들 성장주보다는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분산할 수 있게끔 진행을 좀 많이 권해드렸는데 그거를 실행을 또 다 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잘 좋게 유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주 평이한 대답을 하셨잖아요. 특별한 특색이 없는. 그래서 뭐 조금 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제도권의 한계죠. 좀 나오겠죠.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네, 그렇죠. 예, 서서 이제 들어가 봐야죠. 또. 네. 원래 오늘 그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교수님 뭐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서 뭐 이런 어원 이건 다 아실 거고 저희가 이제 뭐 보통 이제 뭐라고 했죠? 적자는 빨간색 적고 흑자는 검은색 적어갖고. 그래서 블랙 흑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자로 블랙 흑자.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것까지는 제가 이제. 아, 그래서 흑자인가요, 진짜? 예, 그래요. 그 흑자가 진짜. 맞아요. 아, 그래요? 그거예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맘때 또 장도 또 괜찮았잖아요. 사실 뭐 특별히 뭐 지금 뭐 장이 빠져서 반등하겠다기보다는 원래 이맘때 장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냥? 그게 이제 산타랠리와 맞물려서 들어가는 건데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고 이제 미국 시간 이제 현지에 계신 분 아마 참여하시면 말씀해 주실 텐데요. 사실상 요새는 이제 블랙 노벤버 얘기를 많이 하죠. 11월 내내 판매하고 우리나라도 여기저기 블랙이란 말을 쓰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번에 아마 전미 소매협회 기준으로 보면 4.3에서 4.8 아니면 5% 정도 늘어날 건데. 아, 늘어납니까? 평균 최근 5년 동안에 보면 매출이 한 3.6% 나왔을 텐데 올해도 한 5% 이상 나올 가능성이 크죠. 이제 월요일 날이 사이버 먼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 통칭 할러데이 쇼핑 시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오늘 카페 막 급하게 하나 정리하고 올라왔는데 그 주시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 보면 진짜 오늘 깜짝 놀랐어요. 역시 트럼프다움. 트럼프가 트럼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스기밍이면 우리나라는 추석이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뭘 양식을 주시는 우리 하느님 아버지 감사하고 아니면 부처님 감사하고 뭐 조상 어르신 감사하는데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잖아요. 네. 가장 감사할 대상이 누군지 알아요? 트럼프 힘셀프예요. 아, 자신을.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요? 오늘 뉴스위크 그냥 전면 기사예요. 이게 왜냐면. 진짜 트럼프답네. 네. 자기가 2년 동안 집권하고 2년 됐잖아요. 집권은 아니지만 선거 친선을 딱 2년 됐잖아요. 선거 친지.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정상들을 만났는데, 네가 집권한 2년 동안 진짜 많이 변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변했죠. 네, 뉴스위크 딱 기사예요. 그래서 제가 포스팅 올렸는데 한번 재밌으라고 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거죠. 그 전체 매출에서 한 55%에서 60%가 온라인에서 나옵니다. 아, 그렇겠죠. 네, 나머지 35%가 인스토어라 그래갖고 오프라인에 가는 건데 올해 또 엄청 추워요. 그래갖고 한 최근 수십 년 만에 제일 추운 땡스기밍이에요 지금. 그래요? 미국이. 그래갖고 또 가지 못할 사람이 일단은 있을 수 있죠. 그래갖고 이런 온라인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보면 전체 온라인에서 40%가 뭐 기가마다 다른데. 그게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근데 오늘 흥미로운 거가 오늘 제가 하나 보고 왔는데요. 요번에 최대 수혜는 주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존이라는 거예요. 왜? 칠면조를 먹잖아요. 칠면조 아마존을 주문해요. 주문해 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 부장님 같이 요리를 잘 하시는 분은 머릿속에 다 있죠. 그렇죠. 다 칠하고 뭐 정리하고 그렇죠. 다 칼질하고 몇 대에 국거 있잖아요. 물어볼 때 누구한테 물어본다? 알렉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글이 지원이 안 되잖아요. 알렉사가. 근데 저도 쓰지만 저는 집에서 쓰는데 저희가 쓰는 거는 몇 개 안 돼요. 솔직히. 모닝콜 받고 제가 뭐 4시에 일어나면 4시에 뭐 무슨 진짜 궁금한 거 앞자리. 트럼프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걸 알려주고. 이방카가 키가 몇 센치 그거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알아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서비스가 안 되는데 뭐 음악 듣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 미국에서는 알렉사 광고할 때 보더라도 파스타 요리법 배워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칠면조를 어떻게 손질하고 어떻게 등분 내고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오븐에 몇 도에 넣고 굽고 또 보면 스테이크 굴리면 속에 온도계 넣어갖고 몇 도를 확인하잖아요. 스테이크. 그거 몇 도에 넣고 세팅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아마존이다. 최대 수혜는 역시 아마존이다. 주식도 많이 빠졌으니까. 네, 주식도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뭐 우리 오 과장은 잠깐이지만 그 매년 겪는 그 감기. 아우, 환절기. 늘 겪잖아요, 늘. 제일 무서워요, 감기가. 1년 365일 중에 감기 안 걸린 날이 더 적어, 이분은. 늘 감기를 달고. 제가 감기가 걸리면 바로 딱 쓰러지는데,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통통해졌죠. 이제 다음 달부터 다이어트 들어갈 건데. 그러니까 뭐,
뭐 저기 하지 않잖아요. 저기 홈쇼핑 저기 뭐죠? 아마존 같은 거 보통 그런 거 쇼핑 안 하잖아요. 저는 옥션을 많이 진짜 사오잖아요. 그렇게 가나요? 현실 물가를 보면 진짜 많이 올랐다. 경제가 안 좋은데 우리나라는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뭐 무슨 말씀하시려고? 아니 그게 아니고 난 아마존 물어보려고. 아마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아마존은 특별히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은행에서 쓰고 있는 그 틱톡 같은 게 있거든요. 위비. 예, 카카오톡 같은 게 있어요. 있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뭐야 그거? 서버 아마존에서 이제 아마존 재팬에서 하는 건데요. 들어본 적도 없음. 우리은행이 한참 밀린 적이 있었는데 망했죠. 망했어요? 이제 없어졌어요? 아니 없어지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은행원들끼리만 사용하고 있는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게 되게 보안이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아마존 재팬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보안성 문제 있을 때 카카오톡 같으면 뭐 이렇게 뭐 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보안에 좀 취약하다. 근데 그 아마존 재팬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문 열어 해도 안 열어줘요. 어저께 박살났잖아. 뭐 AWS에 쉬어갖고 2시간 더 쉬어갖고 전 세계 난리 났잖아. 배민 다 됐다며. 그런 쪽으로 이용한 적도 있건 한데 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아마존 지금 최근에 그게 쿠팡 이야기 나오면서 쿠팡을 자꾸 손정이가 키우는 이유가 결국 아마존 들어올 때 쿠팡을 아마존에 팔아먹으려는 거 아니냐 비싸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이베이가 한국이 올려올 때 옥션을 낼름 팔아먹었듯이 그런 것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봤죠. 우리가 사실 뭐 아마존에서 뭘 이용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전 많이 사는데요. 아 그래요? 저는 뭐 별로. 사실 오히려 AWS가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부장님이잖아, 부장님.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볼 건데 혹시 그 뭐 이렇게 아마존을 통해서 직구를 했다든지 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 되고 하면은 저도 이제 결혼하고 아이가 있다 보니까 결혼하셨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옷을 폴로 같은 것들도 많이 사잖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바빠가지고 직접 구매는 안 하고 저희 동생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 쫙 라인별로 다 구매를 좀 많이 부탁을 하죠. 예. 그게 가격 차이가 좀 있나요? 많이 나더라고요. 많이 나요? 네. 특히나 이즘 시즌에 사게 되면은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네. 어떻게 많이 차이 납니까? 제가 또 저도 스스로 한번 저도 한번 찍어야죠. 왜 안 나오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됐고. 그 품목이 있어요. 싼 품목? 네, 상대적으로 가격결에다가 튼 거가 아마 이게 젊으신 분도 알죠. 결혼하신 분이나 이사하신 분 아닌데 1번이 대형 TV. 대형 TV. 2번이 매트리스 이런 건 필수 품목이고요. 자잘한 것들 중은 그 건강 보조식품 이런 것들은 뭐나 그런 것도 있고 안 파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있고 의외로 이제 여성분들이 집안 하시는 분들은 그 위슬러라고 있잖아요. 독일 압력솥. 그거는 이제 또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실제로 보면 테레비가 고장 났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이라도 당장 사셔야죠. 당장. 왜냐하면 신뢰를 말씀드릴게요. 그 OLED죠, OLED. 아니,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혹시 모르신 분에서 있으면 말씀드리면 OLED는 이제 전 세계 결국 LG 거 다 쓰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게 65인치 정도 하면 지금 아마 싸게 아마 최저가 하더라도 뭐 400만 원 좀 넘을 거예요. 400만 원 언저리. 그리고 아마 백화점이나 하이마트 가면 할인해서 47, 48 정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사갖고 저는 이제 아마존 이때 사면 한 500불 더 싼, 200~300불 더 싼데 그냥 텔레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한 달 전에 주문했죠. 그래갖고 그걸 제가 한 2,500불? 그러니까 2,000불 정도 남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베트남에 여행 갔다 왔잖아요. 남는 돈으로요? 왜 갔다 왔겠어요? 제가 돈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이 땡기니까 우리가 그 남은 돈 갖고 못 땄어? 그래갖고 가자 그래서 갔었죠. 그 베트남 잠깐 말씀하셨으니까 뭐 아주 불만족스러운 저는 워낙 그쪽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쪽으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어쨌거나 그 정도로 싸다는 얘기시잖아요. 근데 왜 이게 싼 품목이 있어요? 싼 품목이 진짜 TV가 좀 싼 편이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어디 브랜드를 사신 거예요? TV는 원래는 LG밖에 없죠. 제도 쓰는 거. 그러니까 그거 다들 알아요. 그거는 가격이 그리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야 이게 워낙 텍스 세금 뭐 번호 받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택배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하면 조금 더 싼데 요즘은 그런 걸 한 번에 다 서비스 해주는 데가 많아요. 그래갖고 집에까지 와요. 오고. 근데 보통 텔레비 같은 는 와서 누가 또 설치하러 와야 되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보통 열흘에서 2주 정도 걸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지금 몰릴 시간에는 그렇지만 옷이나 아주 소품 뭐 $100 이하짜리는 빠르면 4일이면 미국에서도 아마존 다 5일이면 와요.
그러니까 하루 당장 당일치기 24시간 그거만 아니면 하실 분 널리 나죠. 예. 제가 듣기로는 그 이제 쇼핑 기간에 문 열면 프라임 멤버만 먼저 들어와서 쇼핑을 다 하고 하죠. 먼저 우선권을 준다는 거예요. 할 수 없죠, 그건.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그걸 좀 경험해보고 싶은데 이게 왜 안 들어오지? 아마존이 딱 들어와서 딱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뭐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예, 뭐 글쎄요, 일단 한번 노크는 계속 하겠죠. 예, 그래서 나중에 들어오면 저 상당히 좀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쿠팡이 뭐 했다고 하는데 쿠팡하고 완전히 이게 쿠팡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뭔가 딱 사서 딱 오는 물건 사는 어떤 그런 입장이고 쿠팡이 조금 다른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유통회사들은 자기의 물건을 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마켓을 열어놓고 그 안에 들어와서 그냥 말 그대로 자리세를 받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인데 그렇죠. 온라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자기가 물건 사요. 그래서 창고에 쌓아놓고 아마존 형태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들이 지금 계속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창고를 해야 되니까 부동산 땅을 사고 건물 올려야 되고 관리하는 사람들 있어야 되고 또 그 관리를 해야 되니까 또 빨리빨리 찾아내야 되잖아요. 기계, 로봇 이런 데 투자 계속하고 그냥 돈을 계속 때려본 거죠. 손정희가 지금 그쪽에 계속 돈을 계속 때려붓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이야기 딱 나온 거죠. 왜냐하면 딱 아마존의 모델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아마존 초기의 모델.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손정희가 또 바보가 아닌 이상 계속 이렇게 가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또 이게 이베이가 하고 있는 이제 옥션이라는 사이트 보면 저도 이제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해외 직구가 아예 딱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물건하고 해외 직구가 같이 나오는데 배송하는 거 보면 거의 하루 정도밖에 더 안 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그런 데서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아마존에 이제 뭔가 화려하게 들어오겠죠. 들어올 때 그렇게 딱 들어오면 왜냐면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아마존이 들어오면 아마존 브랜드로 갈아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럴 수 있겠죠. 네. 우리나라가 지금 소비력이 굉장히 높은 편이니까 아마존이 군침을 흘릴 것 같은데 아마 첫 출발을 잘하고 싶어서 아마 좀 재는 게 아닐까. 네. 일단 뭐 간략하게 아마존 얘기를 좀 했고요. 오늘 제가 이제 나중에 시장에 대한 반등 진바닥이 어디냐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더니 오늘 벌써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제가요? 네. 뭐래요? 말 중에 이미 나왔어 답이. 뭘? 아까 이제 트럼프 말씀하셨잖아요. 트럼프가 이 장 빠지는 거를 절대 그냥 둘 사람이 아니다. 자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자기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렇게 가는 국면에서 사실 트럼프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밖에 없거든요. 자기가 한마디 해서 뭔가 좀 화해 무드가 발생이 되면 장이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11월 30일이 G20 회담입니까? 맞습니까? 아르헨티나. 11월 30일 맞죠? 예. 그러나 이후에 장이 반등할 수밖에 없네요. 날짜까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장이 반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한마디 날리겠죠. 나 때문에 반등하는 거 봐라. 그래서 뭐 오히려 빠진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파월 의장의 잘못이고 국민이 인상을 한. 트럼프는 그렇게 말을 하죠. 두 가지 다 무슨 말은 된 거죠. 됐을 경우 안 됐을 경우. 그렇게 좀 보시면 좀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시점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사실 이번 달 초에 만약 반등을 했었으면 강하게 갔을 거예요. 천연가스 올라온 거 보셨죠? 11월부터 뛰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돈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갔는데 그게만 주식이 반등에 그때 했었으면 주식이 확 올라갔을 거예요. 실적하고 맞물려가지고. 근데 어쨌든 선택을 못 받았고 지금 어떤 불쏘시개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불쏘시개가 딱 던져지기만 하면 불이 확 붙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고 시장이. 저는 조금 이제 왜냐면 11월 초에 했었으면 이번 달 초에 했었으면 됐는데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봐서 이번 저는 12월 중순 정도 그때 FMC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면서 트럼프가 일단 불쏘시개 한번 던져주고 그래도 시장에 한번 이제 왜냐면 맞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랬으니까 올라가야지 이러지는 못할 것 같고 한 일주 정도 텀을 뒀다가 결국은 그때부터 이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저번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부분인데, 기존에 있던 포트폴리오를 수정하는 기간으로서 활용한다면 이 기간이 정말 좋은 기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싸게 교체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신규로 들어간 건 제가 경기에 말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신규로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봤는데 신규로 만약에 종목을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12월 중순쯤 FMC쯤 돼서 그때쯤 되면 달러 갑자기 확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쩌서 나쁜 사람이네. 내가 우리 그저께 얘기했잖아요, 본부장님. 그저께 우리 어머님이 나이 많으셔. 맞아. 달러 좀 사야 될 일이 있어갖고 제가 그 5만 불 한 번에 샀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은행에 하나은행 직원이 그 높은 또 오더니 뭐 싸게 사고 어쩌라. 아이 그런 소리 지금 당장 사라서 샀거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단기적인 어떤 흐름을 중요시하니까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는 뭐 지금이나 한 달 뒤나 똑같죠. 맞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제가 말하는 단기라는 건 한 달 안에 승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 5잖아. 디테일 5야. 그 디테일 더 디테일하신 분이 TV에 많아요. 디테일 5야. 네, 오늘 팔았다가 매달 며칠에 더 떨어지면 싸게 사고. 나는 디테일 X지. 근데 디테일하고 없는 사람이야. 그런 쪽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타이밍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위험을 싸게 사는 게 좋으니까요. 그 달러가 한번 훅 떨어질 때가 올 거고 달러 떨어지면 갑자기 또 주시장은 또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죠. 근데 그 12월 5만 19일 그러니까 이게 9월 달에도 이런 경우 있었어요. 8월 달부터 해가지고 9월 FMC를 앞두고 달러가 이제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청산할 물량대로 왜냐하면 이제 수익을 실현해야잖아요. 달러를 샀던 사람들이 올라왔으니까 팔아야죠. 팔아야지 돈이 되니까 그런 자본들이 8월 달 이미 나왔었거든요. 왜냐면 9월 FMC가 딱 그냥 꽝 껴지면 기대감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기대감 소멸 현실화됐으니까. 그래서 그때 유가가 그래서 올라왔던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8월 달에. 이란 제재 11월 달 거 가지고 8월 달부터 써먹었다니까요. 근데 지금도 보면 이제 12월 FMC가 있고 지금부터 달러에 대해서 이제 청산 물량 들어가는 거예요. 달러를 조금씩 팔아가지고 돈을 만드는 거죠. 그런 돈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돈이 만들어지면 결국 어디로 갈까? 그러면 결국은 주시장 쪽으로 왜냐면 이번에 이제 주식 빼고 다 해먹었거든요. 채권 한번 해먹었죠. 달러 통화시장 해먹었죠. 그 상품 쪽에서 코모디티 쪽에서는 뭐 한 번씩 다 돌았어요. 평생 안 돌던 은이라든가 팔라듐 같은 것까지 해먹었어요. 이제 할 게 없어. 주식 빼고 다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 주식 거 가야죠 이제. 특히 가상화폐는 너무 빠진 거. 거기는 끝났죠 이제. 네, 거기는 안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친구가 친구도 삼성전자 이게 돈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다가 아작 나고 눈물이 뚝뚝 흘리고 있는데 거기는 안 돼요. 하여간 안타깝습니다. 근데 혹시 아까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아까 아마존 얘기 마시고 평상시에 이렇게 좀 쓰시는 뭐 있어요? 미국 기업 중에 우리 부장님. 미국 기업 저희 이제 여의도 사옥 저희 부서가 1층에 옆집에 스타벅스가 있죠. 별다방. 네. 바로 옆집에. 네. 그럼 거기 근데 조금 전에도 굳이 스타벅스 아니어도 딴 것도 있죠 거기. 이디야. 아니 이디야 말고 딴 거 먹어야지. 뭐 있죠? 이디야가 저희 옆에 건물에도 있고요. 커피빈도 있지 않나요? 커피빈도 있고 굳이 글로 가시는 거죠 스타벅스로. 네, 가깝기도 하고 스타벅스가 보면은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스타벅스 어플 다 요즘 갖고 계시잖아요. 다이어리도. 네. 근데 여름에는 그러니까 겨울 시즌에는 그 다이어리를 받고자 하는 그 여성 구매 수요자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게 시즌에 연에 한 번이면 뭐 하니까 여름에는 돗자리를 가지고 만들었었잖아요. 이번 여름에 그게 없어가지고 제가 본 걸로는 중고나라 막 이런 사이트에 웃돈을 주고 그거를 거래하는 사람들까지 생겼고 한 달에 한 주씩만 샀어 봐라. 그죠? 스타벅스 이런 것도 주가 올라갈 걸. 그래서 그 리저브하고 그 별을 받기 위해서 별도 거래를 하더라고요. 저기처럼 개인 간의 거래를 금액을 주고 그런 거래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타벅스가 인기가 많고 하루에 한 번 수요자들이 많다는 하루에 한 번 거죠. 가세요? 하루에 한 번? 아침마다 들르는 코스죠. 저는 출근할 때. 저는 부장님이 보고 있는 왜냐하면 채권이라든가 다양하게 지금 다 다루고 계시잖아요. 네.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시장을 뭐 옆으로 보지 앞으로 보든지 뒤로 보든지. 근데 왜냐하면 주식만 하는 사람들이 보는 시장하고 그렇죠. 다양한 상품을 같이 다루는 사람이 보는 시장이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너무 평범해. 우리가 보는 시장은 우리는 평범하잖아. 근데 이제 되게 저요? 저희 평범하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약간 복잡한. 좀 복잡하죠. 근데 교수님은 약간 번외를 해야 돼. 왜냐하면 교수님은 눈을 감으면 보이신데 어떻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종목을 투자해야 될지. 나는 눈을 감으면 잠들어. 난 잠들어서 나 없어 그런 게. 부장님의 말씀 한번 듣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특히 저는 더불어서 추가해서 그것도 얘기하지만 내년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내년도가 특히 우리 이제 교수님은 내년도에 우리 보시는 게 뭐죠? 그 미래에셋의 어느스 리비전인가요? 거기 있잖아요. 어느스 리비전. 그 이익 조정 비율을 보게 되면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특히 뭐 이머징 마켓 쪽에 어떤 이익 조정 비율은 계속 감소되는 어떤 그런. 한국은 자랑스럽게 한 3주 연속으로 거의 아시아 전 세계에서 거의 1등 먹고 있죠. 말레이시아를 이기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말레이시아를 완전히 이기고 있죠. 말레이시아를요? 완전히 아웃페이스하고 완전 따돌려 버렸어 지금. 말레이시아를 이길 정도면 그거는 말레이시아는 노답인 나라인데 그렇게 이기기 쉽지 않은데. 예, 거기는 이제 총리가 많이 해먹어갖고. 근데 거기 그 정도면 사실 어쨌거나 그게 유지가 돼서 내년도에도 어떤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예. 네. 아까 비중 조절을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근데 오늘 조금 제가 당황을 한 게 저한테 오늘 라이브라고 말씀을 안 해주셨잖아요. 라이브라고요? 네. 라이브를 얘기하면 뭐라고 라이브를 합니까? 저 라이브가 아니어서, 라이브여서 조금 당황해서 아까 시작을 해갖고 제가 하다가 이제 포인트를 좀 놓치면서 갔었는데, 비중 조절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채권하고 주식하고 가장 대표적이고 전통적인 투자 방법인데, 이 주식시장하고 채권하고는요, 서로 그 좋은 관계가 시즌이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오히려 채권에서는 수익이 안 나는 구조지만 그렇죠. 주식이 안 좋을 때는 채권이 오히려 가격이 좀 좋아지고 그렇죠. 그게 상호 보완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은 제가 신흥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선진시장 다 포함해갖고 국내까지 포함해서 위험자산의 비중을 7%, 그러니까 뭐 전체를 10으로 보면 그중에 7, 8, 9까지도 계속 봤었는데 2018년 들어오면서 사실 2월 달에 한번 쇼크가 시작이 됐었고요. 근데 이런 쇼크가 한 번씩 오는 게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좋았던 장이 한번 만약에 변곡점을 맞이하는 거에 대해서 전부 다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변곡점이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몇 번의 충격을 건드리면서 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2018년도에 이번 가을을 거치면서 한 3번 정도는 그 변곡점을 줄 수 있는 시그널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보면은 기술주들이 굉장히 날아갔었는데 걔네들이 조금씩 다치기 사실 조금이라고 보기에는 꼭지에 사신 분한테는 조금이 사실은 아니죠. 그런데 사실 미주미 회원님들은 지금 두 교수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이런 말씀 듣고 보면 저하고 거래하는 미주미 회원님들 평균 단가가 워낙에 낮으시더라고요. 이 정도 다친 거는 이미 수익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제가 보는 거는 경기의 변곡점을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9월달 세미나 때도 한 번씩 말씀을 드렸고 오프라인 세미나 때도 한 번 초대해 드렸었잖아요. 네. 그날도 제가 뭔가 대비는 하고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주식 시장 중에서도 조금 안전할 수 있는 거는 이게 경기가 바뀔 때 주도하는 섹터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반도체 지수, 그다음에 기술주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는데 지금 스타벅스라든지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거하고 그런 반도체나 기술주하고 느낌 굉장히 다르시잖아요. 완전 다르죠. 그런 느낌이 바뀌고 주도주가 바뀐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시장의 성장성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가 되는 거라는 거를 캐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주식 비중을 조금 저는 주식 비중을 전체적으로 좀 줄이는 걸 좀 권해 왔었고요. 권하더라도 그 안에서 주도하는 그런 섹터를 이제 경기 민감주보다는 필수 소비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꿔주는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거하고 더불어서 우리 이제 배당에 관련된 거를 계속 얘기를 중요하게 찝어왔었잖아요. 배당이요? 네. 고배당을 주는 이제 미국 주식과 이제 ETF 이런 것들을 좀 섞어가지고 편하게 투자를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배당을 잘 주는 것들이 이제 좋은 점들이 한 번 주식을 사면 사실 고배당을 주지 않으면 그냥 주식 보유만 하고 있는 거고 주가에 따라서 등락만 움직이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 배당 성향이라는 것 자체도 큰 데다가 배당을 계속 매년 늘려서 주는 그런 배당 귀족주들도 많고 이런 것들을 잘 뽑아가지고 분기마다 배당을 주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분기마다 받았을 때 분기마다 주가는 계속 다르겠죠. 그러면 쌀 때도 배당받은 걸로 다시 그 주식 사고 비싸더라도 또 배당받은 걸로 또 그 주식 사고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배당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배당주의 수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약간 복리 개념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바로 복리인데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죠. 배당을 많이 하는데 미국 기업은 분기마다 배당을 주는 그런 회사들이 종목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종목들을 골라서 하고
매매를 한번 하면 사기만 하고 분기마다 추가로 사기만 하고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의 적립식 개념으로도 벌고 있는 것들 중에서 수시차가 있는 우리 집의 수익과 지출을 뺀 나머지 부분을 계속 배당주를 추가로 외수하는 것도 그러니까 배당금 받은 거랑 추가 여력이 있는 거랑 이런 저축 여력을 모아갖고 계속 배당주를 모아가면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다를 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과거에 빵에 관련된 그런 주식들이 단시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많이 올랐던 환상만 가지고 주식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그만큼의 성공은 달성이 힘들 수도 있지만 변곡점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보수적인 생각을 하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좋은 배당주들을 잘 모아서 복리 투자를 하는 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이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면 다 좋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실 밤낮도 시차가 다르고 종목도 어떤 그렇죠. 종목이 그렇죠. 더 배당을 하기에 그렇죠. 뭘 사야 좋은지도 잘 될까? 모르고 네. 근데 어쨌든 배당을 많이 주지만 얘도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시장이 움직일 때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타격을 받지만 주가가 내려갔을 때 받은 배당금으로 살 때는 저가에 또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약간 정시펀드 비슷하게 그런 적립식 평균 매매 단가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거를 본인이 하려고 하면 배당이 언제 들어왔는지 며칠 나 돈이 지금 놀고 있는지 투자가 안 됐는지 뭐 하는지 본업을 하면서 챙기가 너무 힘드셔서 쉽지 않죠. 상품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 이제 장우석 본부장님하고 다 좀 의논을 해갖고 지금 상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모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네. 그게 내년까지도 그런 흐름이 뭐 배당주가 좀 선호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조금 성장주에서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많이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더 하는 적극적으로 의견입니다. 2019년은요. 네. 시간이 없거나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박 부장님을 찾아가면 되겠네요. 박 부장님께 가서 그래서 좀 맡겨주시면. 네. 그러면 뭐 가장 간단한 거네요. 그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네, 구조를 잠깐 네. 구조 잠깐만 설명해 주시고 하시죠. 네네. 그 증권회사의 계좌가 사실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우리가 뭔가를 간접적으로 매니저한테 맡기는 투자가 간접 투자고 네. 내가 주문의 주체가 돼서 사고 팔고 하는 건 직접 매매라고 두 개가 부류가 나뉘면 네. 간접 투자를 하고 싶으신 거고요. 이 간접 투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제일 유명한 게 펀드잖아요. 그렇죠. 펀드라는 거는 운용사가 상품을 개발해서 만들고 운용을 하고 판매는 은행이나 보험회사나 증권회사에서 판매사가 대행을 해주는 거고. 근데 이 펀드하고요. 그다음에 랩이라는 상품이 있고 또 일임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장단점이 다 다른데 펀드하고 랩이나 일임 계약하고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 고객분들의 자산이 다 섞여요. 펀드는. 한 바구니 풀을 만들어서 그 풀 안에 모든 사람의 돈이 다 섞여 있으니까 근데 한국 분들이 특히 우리가 제일 하게 좀 금 그어서 내 거는 내 거고. 나만 볼 수 있게 그렇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노후 준비하는데 연금 같은 경우도 나만을 위한 연금, 내가 돈 넣은 건 다른 사람은 안 섞이고, 그래서 개인연금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도 풀을 섞어놓고, 내가 낸 것만큼 나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버는 사람들이 넣은 거를 그렇죠. 지금 노는 사람들이 가져가. 이런 구조인데, 펀드가, 좌수랑 기준가 이런 거를 공표해갖고 이제 금을 그어주지만, 어쨌든 고가에 산 사람, 저가에 산 사람,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유불리가 사실은 가입자 간에 있을 수 뭔가 있어요. 손해보는 기분이 들어요. 네. 그래서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도 채권은 사실 만기가 있으면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중간에 채권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나한테 수익률 영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채권형 펀드는 매일매일 채권의 가격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 손이 발생했을 때 내가 만약에 엑시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채권형 펀드 가지고도 만기 보유 전략을 구사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되게 충격받으셨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펀드는 그런 게 네, 있다는 거죠. 펀드는 그런데 랩이라는 거는 증권회사만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일임 계약이라는 거는 내가 개인 위탁 계좌를 만들고 거기다 돈을 넣어놔요. 그리고 나보다 더 운영을 잘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자문자. 일임을 하는 거예요. 자문자 같은 경우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그 공모펀드 매니저들 중에서도 스타 플레이어들 이런 분들이 꽤 오래전에 국내 주식 시장 쪽에서 자문사로 많이 턴을 하셨고요. 본인 이제 회사들 많이 내셨고 그 자문사 라이센스를 갖고 있었던 회사들이 운용 라이센스로 한 2, 3년 전에 굉장히 또 유행처럼 번지면서 많이 나갔는데 이런 운용사 라이센스하고 1인 회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한테 아예 나의 주식 운영을 맡기는 겁니다. 나보다 좀 더 전문화됐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그런 해외 관련된 헤지펀드 이런 것들도 운영해 본 경력이 있고 자금을 꽤 몇천억 정도 운영해 본 경력이 있는 회사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1인 계약을 배당 주식을 그쪽에다 맡겨서 운영을 하게끔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야기를 맞춰가지고 상품을 만들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이제 본부장님 내지는 미주미 식구들하고 세부적인 디테일은 다 만들어서 이걸 추진 단계고요. 이걸 우리 박 부장님을 통하게 되면 우리 회원분들이라든가 또 다양하게 뭐 이 방송 우연히 보시는 분들도 접근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1월부터는 그런 것들을 좀 원하실 때 하실 수 있도록 좋은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좋은 거네. 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 뭐 그 달러가 얼마가 됐든 간에 제가 배당을 만약에 원화를 받으면 메리트가 없죠. 근데 이제 달러를 받는 거잖아요. 달러를 내가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우리 교수님들 가서 보셨겠지만 이 베트남 이런 데 가면 달러가 정말 되게 소중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소중합니다. 달러. 아, 그래요? 달러. 그래서 일단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배당 투자는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또 한번 소개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제는 약간의 좀 심각할 수 있는데 이제 최근에 기술주의 하락 있잖아요, 교수님. 네네. 근데 이제 올해 약간 잘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막 바람 불었던 거 있잖아요. 뭐 물론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는 이제 맛이 갔죠, 완전히. 지금 회복 불능 상태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거기다 뭐 AI니 뭐 데이터 센터니 막 다양한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기술주를 그렇죠. 주변에 중심에 두고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쭉 바람 엄청난 불었죠. 작은 어떤 그런 트렌드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또 누가 뭐해서 테슬라가 완전 자율을 한대 그런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정점을 찍는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가상화폐가 먼저 찍고 지금 채굴 업자가 돈을 거의 못 번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도 실적이 원래 그래픽 카드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적이 안 나온다 하는 걸 봤을 때는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기술주의 어떤 그 상징적인 어떤 그런 산업들이 이제 피크를 찍은 게 아닌가. 생각 전혀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그 삼성전자 원래 화성 거기 공장에 라인 하나 해가지고 위에서 하락했던 거예요. 위에서 임원급에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엔비디아하고 이제 손잡고 할 거니까 그건 그래픽 우리는 연산 그래서 하자 했는데 실무진 중에서 최고가 이제 수석이라 불리는데요. 한 차장 부장급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개 라인 입장에서 보면 한 팀에서는 팀장이잖아요. 실무에서 봤을 때 이거 안 되는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 한마디 부장하고 이사하고 싸운 거예요. 의견 충돌한 거지 싸웠다기보다는. 그러면서 시간에 질질 끌렸고 엔비디아가 우리가 안 한다 이렇게 한 거 잘 된 거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그때부터 저는 일단 삼성에서부터 비트코인은 좀 안 좋게 보는구나. 다른 것도. 왜냐면 그 당시가 뭐 어떠냐면 그 2천만 원이었죠. 비트코인 최고 찍을 때가 2천만 원대. 600만 원, 700만 원. 그랬었잖아요. 한참 잘 되고 있을 때 이제 회사들은 보통 1년 정도 앞서가잖아요. 삼성은 더 앞서가고. 그런 회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마디로 이제 삽을 못 팔 것 같다. 골든러시 때 이제 삽 판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는데 비트코인 때는 엔비디아라든가 삼성 이런 애들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서서히 접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요즘 엔비디아나 이런 데 가보면 그래픽카드 쪽 가보면 비트코인 이야기 안 하고요. 게이밍을 할 때 어떻게 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면 비트코인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른 것들도. 만약에 비트코인이었다면 저는 주식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대체 상품이 있으니까. 근데 비트코인 자체가 죽어버렸고 다른 상품들이 지금 거의 다 이제 한 번씩 해먹었기 때문에 주식은 이제 언제 불쏘시개 던져지냐 이 싸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다면 저는 결국은 달러가 한번 이제 좀 떨어질 때 떨어진다는 게 단기적으로 한 2, 3일 정도 갑자기 뚝 떨어질 때 그때 그러니까 그런 게 한번 딱 그 뭐라 해야 돼요 선언 같은 현상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게 딱 하고 나면 다시 한번 또 꺾이면서 올라가거든요. 그것도 있고 뭐 약간 AI도 있고 데이터 센터니 뭐 클라우드니 또 뭐 AR, VR도 있고 예전에 막 우리가 뭐 하면 막 그 항상 이렇게 후춧가루 양념 뿌리듯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올해 원래 구글에서 그 연초에 계획할 때 했던 걸 보면
구글에서는 이제 우주 산업을 키우려고 했었어요. 우주? 네, 스페이스. 그러니까 그 우주하고 구글하고 무슨 관계냐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다 소프트웨어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쪽에 해가지고 경진대회 열고 로켓을 누구든지 쏘아올려라 올리고 나면 인공위성 요만한 것도 올리거든요. 다 지원 금을 다 줘요. 그 올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드로이드로 생각하면 돼요. 누가 만들지 뭔 상관이야. 그렇죠? 마켓 깔아놓고 소프트웨어 가지고 구글은 그렇게 돈 벌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스페이스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대하신 트럼프 대통령 각하님께서 그런 현실성 없는 것들은 지원해 줄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요즘 사람이 좀 꺾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구글이 그런 거 발표할 정도가 되면 이미 내부적으로 다 작업 끝내놓고 외부에다 발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다른 변수로 이제 충격을 먹다 보니까 새로운 뭐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았었나 이렇게 보고. 그럼 뭐 기술주가 그런 정점을 찍었다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 아니 결국은 바람 불 거는 그쪽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예,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도 지금 화면 보고 있는 게 전부 다 그런 기술주의 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시장이 돌아올 때는 어떤 시그널이 있는데 주로 보통 게임주라든가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올라와요. 처음에 선봉에서는 서거든요. 올라왔다가 이제 걔들이 꺾이면서 이제 시장을 진짜 이끌어가는 어떤 업종이 나오는데 게임이나 제약바이오가 왜 먼저 선봉을 서냐면 물론 기대감 때문에 있겠지만 게임 산업이 만약 육성이 되면 컨텐츠잖아요.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사잖아요. 컴퓨터를 사든지 게임기를 사달라고 하든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게임기라든가 그 오버워치 나왔을 때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바꾸잖아요.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나오거든요. 그 제약바이오 산업도 뭔가 새로운 신약이 나오게 되면 모든 신약의 출발점은 나프타에서 시작해요. 석유의 나프타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1년의 과정들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컨텐츠가 먼저 나와줘야지 그 다음부터 후방에 있는 산업들이 진짜로 시장을 쫙 이끌어가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게임이나 제약바이오가. 그럼 시장을 언제 들어가야 될 것인가 저는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게임이나 제약바이오가 한번 바람을 이끌어주면 TV에서 막 이거 사라고 막 하겠죠. 게임주 뭐 사라고 막 하겠죠. 제약바이오주 사라고 막 하겠죠. 그럼 그거 딱 보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진짜로 뭔가 쭉 밀고 올라오는 업종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로 집중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교수님 뭐 또 트렌드 박사니까. 그렇죠. 교수님은 예. 저한테 갑자기 뭘 이상한? 네, 트렌드 박사니까 저는 그런 약간의 우리가 흔히 계속 기술주를 상징했던 그런 것들이 좀 올해 정점을 찍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사실 엔비디아를 지난 며칠 전에 BNP 파리바에서 지금 그 중립에서 언더 퍼폼? 근데 사실 이게 거의 매도 의견에 가까운 그렇죠. 의견이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인상 깊게 봤거든요. 엔비디아를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율주행의 사실 꽃 아닙니까? 근데 게임도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회사였거든요. 난 엔비디아 때문에 게임을 선명하게 하고 있어라고 자랑하는 회사인데 그런 것들이 약간의 이제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갖고 그럼 약간 좀 골치 아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무슨 게임이 됐건 반도체가 됐건 엔비디아가 반도체도 포함 AMD가 됐건 뭐든지 간에 지나치면 꺾이는 거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 지나치면 다치죠. 지나치면 다치잖아요. 다치죠. 거기에 모든 게 전 인생이랑 주식이랑 제가 디테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 세세히 안 보는데 항상 한쪽에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번 저희도 말씀드렸고 뭐 하고 카페에서도 막 그렇고 스스로도 하고 뭐 다 얘기하시고 뭐 사실 다른 데도 얘기하는데 많은 저 자신도 그렇고 개인들이 다 그래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야 인생은. 그렇죠. 네. 애들도 그렇다 키우잖아. 애 키우신다며 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하고 나중에 뭐 엄마가 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엄마는 하라는 그런 거 10개였거든. 근데 자기는 하나만 한 거야. 하라 그래서 했다는 거야 다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IT 있죠. IT 저는 IT 엄청 앞으로도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IT 여전히. 애플도 가고 아마존도 지금 2,000불에 1,500 가면 저는 아마존 한 4,000불 갈 것 같아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갈 것 같아요. 문제는.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렇다 아무리 좋다고 해서도 그 소위 IT 물론 아시다시피 아마존은 IT에 분류는 안 되지만 또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일반적 상식적으로 IT에 얘기하는 거야. 아마존 다 포함해서 시가총이 얼마나 되겠어요. 분류로 딱 보면 지금 18% 19%예요. 정확한 법적 분류. 아마존 다 포함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의를 보더라도 25%밖에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네. 미국의 젊은 친구들도 다 그거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해외 주식 한다는 분들도 그 젊은 친구 다 그거 한 거예요. 그렇죠. 다 한 거죠. 나머지가 없는 거야. 나머지가 없죠. 거기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더 냉정해 보면 그렇게 많이 물린 분조차의 그 금액이 100이라고 보여요. 100이라고 보면 그 100도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재테크 하는 거 있죠. 네. 재테크 하는 걸 보면 10밖에 안 들어있을걸? 10? 네. 10밖에 안 들어있을걸? 네. 뭐냐면 네. 여전히 지금 물려있고 떨어져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미국 주식 더 사셔야 돼요. 미국 주식을. 물리더라도 더 사셔야 돼요. 그럼 분명한 거죠. 왜? 미국은 전 세계에서 지금 비중이 여튼 60%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1.6%밖에 안 돼요. 그렇죠. 1.9% 여전히 많이 갖고 있어. 그 100이 물려 있는데 그게 지금 큰일 났어 지금. 네. 나머지 10을 갖고 있는데 10이 떨어졌어. 그게 문제냐 아닌 거죠. 물론 여기 방송 들으시는 중에 미국에 많이 하신 분이 계시죠. 미국만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좀 답답하고 좀 더 쉬울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 대부분은 지금 물려도 조금 비중이 많이 물렸을 뿐이죠. 지금 더 사셔야 돼요. 지금 미국 주식은. 미국 주식을 더 사셔. 어디를 사요? 왜? 내년에 이익이 증가하는 나라 어디 한번 찍어보세요. 어느 나라 얘기해 보세요. 부분장 아세요? 아세요? 내년에 이익 늘어난 나라 어디 있어? 아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뜬금없이요? 아니 뜬금없는 게 아니고 올해 지금 플러스 나는 국가가 전 세계 세 개의 나라밖에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미국이에요. 네, 이게 늘어난 나라가 별로 없어요. 지금. 네,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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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기하자면 JP모건이 그래도 내년에 10% 오른다 이게. 네. 근데 문제는 아까 부장님이랑 말씀하셨지만 결국 중요한 건 분산을 했냐 안 했냐는 거거든요. 분산했냐.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저는 워렌 버핏을 하도 얘기 많이 했거든요. 존 보글을 워낙 좋아하거든요. 그 양반은. 그 할아버지를. 존 보글 얘기를 제가 자주 흘려드리는데 존 보글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어떻게 분배해야 되냐. 뭐 어떻게 해요? 요즘 뭐 팩터 인베스팅 해갖고 샀다 팔았다고. 그러니까 팩터 인베스터 그 자체를 또 샀다 팔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걔네들은 뭐 모멘텀 주식, 성장주, 가치주 이런 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트레이딩 하냐고 그랬더니 do not timing이라는 거예요. 트레이딩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쉽게 얘기하면. 왜? 물론 자기는 분산을 했죠. 왜냐하면 팩터 트레이딩의 선구자는 이 양반이에요. 왜? 미국의 인덱스 펀드 만들었죠. 그다음에 성장주 만들었죠. 가치주로 양변했잖아요. 그거 아세요? 25년은 지났는데 성장주나 가치주나 연평균 수익률 9.1%대로 거의 비슷해요. 다만 단기적으로 좁으면 조금 변동성이 크고 배당을 한쪽이 많고 그렇죠.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그거를 지금 머리 아프고 트레이딩 고민할 분은 100% 올인하는 분은 고민해야 되지만 제가 한국에서 미국 주식 하는 분 중에 100% 올인하는 분은 미국은 1도 없어요. 맞아요. 해봤자 50 정도 하는 분이에요. 네. 근데 그분의 문제는 그분들의 상당 부분은 한쪽 많이 쏠리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그게 최소한 정말 싫더라도 이제 늘 그러잖아요. 저희가 강의할 때 아마 그날도 미래세트 그랬을 거야. 다 강의하지만 제일 먼저 사실 게보다 애플 사라 그랬어요. 떨어졌어요. 비자 사라. 애플 없으면 비자 사라 그랬잖아요. 이거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랬죠. 버크셔스에 사라고. S&P 500부터 절반을 사놓고 나서 시작하라고. 버크셔스에서 지금 잘 안 떨어지잖아요. S&P 500이 떨어져봤자 고점 대비 지금 4.5% 떨어졌어요. 아시는 분 별로. 고점 대비 4.5% 떨어졌어요. 맞아요. 고점 대비. 왜냐하면 애플이 25%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고점이 S&P 4.5%가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장은 자꾸 트레이딩으로 먹고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니까. 진짜 좀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고민은 최소한 내 자기 재테크 자산에서 최소한 30이나 50을 갖다 놓은 다음에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S&P 500의 섹터랑 비중 나눈 거 제가 하나 찍어드릴게요. 지금. 그거에 따라서 대충 비슷하게라도 갖다 놓으시라고요. 최소한 필수 소비재. 나는 스타벅스, 난 커피 안 마셔. 그러면 필수 소비 자체를 사버려요. 제살. ETF, XLP 같은 거. 그럼 사는 거지. 아니면 나는 소재주, 나는 산업재 얘기하거든요. 나는 도대체 캐터필러 싫어. 그러면 보잉 싫어. 그럼 산업재를 사 그냥. 흉내라도 내고 나서 고민해야죠. 그 조그만 돈을 내서 조그만 비중에서 그거를 올인해갖고 샀다 팔았다? 전 죄송하지만 새벽 3시까지 왜 보고 있냐는 거죠 이걸. 대박이죠. 진짜 진심이야. 그래서 얘기한 거가 존 보글이 diverse and diverse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그거 안 하면 앞으로도 깨질 거려. 그 늘 고민하죠. 아마존 고점에 샀는데 어떻게 해요? 알리바바 고점에 샀는데 어떻게 해요? 보잉 샀으면 로켓 마틴 고점에 샀는데 애플 어때요?
저 다 갖고 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죠 부모님한테. 뭐 그런 걸 말씀 거의 안 하시죠. 난 주식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전 다 그냥 웬만큼 주식 많이 갖고 있잖아요. 교수님 주식 부자야 근데 알고 봤더니. 딸 그럼 주식 부자죠. 주식 부자예요. 주식이 뭐 어마어마하신 것 같아요. 저 미국 주식 웬만큼 다 있어요. 하여간 진짜 은근히 말씀 안 하시지만 다 웬만한 한국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거요. 네 맞아요. 보니까 주식 투자해서 정말 자금을 잘 운용해서 버시는 분들은 디테일한 것보다는 이런 큰 그림 그리시고 비중 조절을 분산을 잘 해두시고 중장기로 가져가면 진짜 수익이 좋으시더라고요. 그 보골 할아버지가 저기 벵가드 맞잖아요. 그분이 90이 넘었는데 그거 아세요? 우리 작년에 갔었을 때 신임 이사가 됐잖아요. 아세요? 맞아요. 그래갖고 저는 뒤에서 봤죠. 일어나서 막 박수 받고 인사했잖아요. 맞아. 신임 이사. 아직도 왕성한 그 나이에 신임 이사가 됐어.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아침에 제가 잠깐 아침에 얘기했지만 그 벵가드가 3,000조 원 정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현재. 한국 시장 한 2배 이상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난 3분기에 저는 이제 깜짝 숫자를 제가 이거 잘못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3F 폼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보통 기관들의 주식 변동 현황 있잖아요. 네. 제가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잘못 봤나 생각했어요. 요번에 버크셔 해스의 A주를요. A주를 10만 주 이상을 샀어요. A주가 3억 지금 3억 5천만 원이 한 주에. 그게 작년만 해도 2억대였는데. 그렇죠. 2억대였죠. 지금 3억, 우리 진짜 아무리 교수님 주식 부자여도 벅시에스 A주는 없어. 없을 거야. 그죠? 근데 이게 10만 주. 이게 하루에 300주 거래되거든요. 있을 수 있어요. 여쭤볼까요? 네? 아니,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아주 오래전에. 조금 모자르네. 조금 모자라. 오래전에 사실거나 아니면 조금 한 3억이 조금 부족해서 안 썼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네네. 그런 이제 대거 했던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아리까리한 시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던지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크라프트 하인즈 같은 거 프록터 & 갬블이 선뜻 손이 가냐는 거죠. 그 실적이 물론 꾸준함은 있지만 팍팍팍 실적이 뛰는 기업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방어주 성격은 되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왜 지금 크라프트 하인즈 상당히 어렵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필수 소비재가 분명히 맞지만 배당도 많이 주고 손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이미 분산이 되어 있는 벅시에스 A주 사자. 워렌 버핏 사는 거잖아요. 예, 사실 그래서 딱 계산해 보니까 10만 주에 한 35조가 들어가. 35조. 10만 사는데 원이에요? 35조 원. 35조 원. 네, 35조 원. 그러면서 이거를 탑 10에 바로 실등을 꽂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벵가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골 할아버지의 어떤 정신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래서 일단 분산 투자를 굉장히 많이 주장하고 있는데, 자기도 잘 아리까리한 거야, 지금 시장이. 물론 지금 탑10, 탑3가 뭐냐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에요. 세 개인데, 그 다음에 뭘 넣을지는 이 사람이 잘 모르겠는 거야, 이 사람도. 정말, 진짜 내가 여기, 사실 마음에 안 들겠지만, 콜라 주식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몸매도 안 좋다는데. 네, 몸매도 안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배당 많이 주니까 사야 되나? 물론 워런 버핏은 워낙 정말 과거에 산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차라리 벅시 A주를 사자 해서 A주 산 거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 벵가드의 전략은 정말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벵가드가 보면 과거에 보면 기복이 없어요. 운영할 때 보면 보글 할아버지 어떤 정신이 있었는지 몰라도. 제가 영상을 유튜브에 여기 채팅창 올려드렸거든요. 네. 2분 50초짜리입니다. 영어가 어렵지도 않아요. 다 잊어버려도 돼요. diverse 란 말을 그 할아버지 목소리 들으실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제가 영어 조금 하지만 다 알아듣지 못해요. 근데 거기 자막도 다 나와 유튜브는. 그렇죠, 그거 보시라니까요. 네, 그렇죠. 말을 빨리 하는 분도 아니니까. 할아버지도 어떻게 그러니까 안 되니까 들으실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저도 벵가드 하면서 저는 사실 벅시에스 얘기하다가 그냥 내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산의 중요성은 더욱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지는 것 같아요. 예? 30분 연장했어. 제가 누굽니까? 네. 다 해놨죠. 당장 최고예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타이밍 잡고 어떤 종목 사야 될지 이런 것보다는 쭉 분산해놓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부장님 말씀처럼 차라리 내가 조금 배당을 더 하고 싶으면 배당을 하되 한쪽으로 균형만 이루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숙제하지만 그러잖아요. 숙제 계좌부터 만들어라. 숙제. 저 이 스타드아니 계좌 만드는 게 숙제예요.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네가 제일 원하는 거 사오라 그러면 제가 아이폰 쓰는 사람 물어보면 애플 한 줄 사오라 그래요. 좀 애플 안 쓰는? 비자 사오라고. 한 줄 사오라 그래요. 있는 사람 아니면 있는 사람은 딱 다른 주식 갖고 많이 있는 사람 벅스에서에 한 줄 사고 하라 그러죠.
그렇죠.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네. 뭐 늘 사실 뭐 저희 방송에 뭐 대부분 내용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어떤 쌈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했던 아까 말씀하신 분산, 그 다음에 약간 장기 투자, 또 그 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거는 분산인데 그냥 분산이 아니고 글로벌 분산. 그쵸. 이런 부분만 지켜지면 2019년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글로벌 분산이 아니면 분산이 아니죠. 네. 근데 뭐 국내에서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 100이면 99명은 지금 국내에서 분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죠. 계속 분산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뭐 근데 지금 제가 좀 약간 아픈 얘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이렇게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국면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정말 뭐 뜻밖의 어떤 의견들이 있나요? 달러가 약세로 갈 것 같은 의견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더 정확히 얘기하면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네. 왜냐하면 제가 쭉 장기 그래프를 봤더니 이 달러하고 코스피는 정말 역배열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도 그런 걸 알면서도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는 지금 약간 뭐랄까 이게 답이 노답이잖아요. 그거야말로. 노답이죠. 네. 그래서 난 좀 저희가 지금 이제 만 몇천 분이 들으시는데 10만 넘고 100만 넘어갔고 좀 이런 투자 패턴이 2019년에 좀 바뀌기를 뭐. 저도 박수영 부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박수영 부장님이 미국 주식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아니었어요. 근데 무슨 이야기였냐면 달러 자산을 가져가야 된다. 달러 자산. 지금 제가 그 얘기 되게 하고 싶어요. 딱 말씀하시네요. 전 그 말씀을 처음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네, 그 말씀을 제가 딱 들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대단하다. 그때 한번 말씀하신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 달러 강세 거의 많이 예상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한국 원화 대비해서 거의 1,200원 이상 열어놓고 내년에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보수적이신 분들 내지는 퇴직금 받은 것들 막 수억씩 되는 그런 자금들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고 최근에도 신규 고객을 만났었는데 그분하고 이제 진행하면서 레버 카운트를 열었어요. 그리고 상당 부분의 자금을 받았는데 운용의 시작은 달러부터 진행하는 걸로. 그러니까 일단 달러 환전만 하더라도 지금 환율 가격에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환을 샀다가 팔고 하는 환차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 없는 거 아시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투자가 조금 겁이 나시면 달러부터 투자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아까 계속 얘기한 거 우리 비중 조절하면서 각 분산을 종목별로 그리고 전체 주식 비중과 주식이 아닌 것들의 비중을 관리를 하는데 최근에는 그 장기 미국 금리가 조금씩 하락 쪽으로 갈 거라고 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미국 금리는 단기 금리를 얘기하잖아요. 정책 금리를 말을 하는데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고 보면 채권의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는 거꾸로 말하면 채권의 가격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달러로 바꿔놓은 자산을 어디다 투자할 때 주식이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ETF를 사실 수가 있는데요. 채권의 가격을 추종하는 ETF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하고 연동된 ETF 중에서 만기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거를 ETF를 고르실 수가 있어요. 한 3년에서 5년 되는 거, 7년에서 10년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그런 ETF들도 담아둘 수 있는 것도 달러를 바꿔놓게 되면 효율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국내보다는 굉장히 쉽거든요. 네, 채권을 사고 팔 때 가격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의외로 이거 모르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말씀하시는 거고 그럼 채권을 통해서 그럼 안정적으로 채권을 안정적인 상품이니까 그걸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게 되는 거네요. 금리에 따라서 채권에서 시세 차익이 생기는 거죠. 네, 그 가격 차익이 벌 수 있는 플러스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종목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존 좋고 뭐 유튜브 뭐 관련된 거 구글 다 좋죠. 근데 중간에 흔들림이 있을 때 전부 다 거기에 이제 기술주나 이런 비중이 너무 크면 우리가 부대끼는 게 버티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정말 장기로 놓고 보게 되면 시장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그쪽으로 흘러가는 게 우리가 생활에서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지만 중간에 힘들지 않고 잘 부침이 견디려면 분산을 하는 게 필요해서 그런 채권 ETF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고배당을 주는 주식 종목들 하고 성장주는 성장주대로 가격이 내려가면 언제든지 추가로 한 주씩이라도
쌀 때, 싸 보일 때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싸서 샀는데 그 다음 달 되면 또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갖고 있는 내 전체 평가 자산이 기술주가 내려서 슬퍼하시면 안 되고요. 더 싸게 살 수 있는 추가 매수 기회가 왔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내가 이 자산을 매도하는 시점의 가격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중간에 평가 금액은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부동산도 생각을 해보면 10년 동안 안 오르던 게 최근 2년에 거의 다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10년 사이에 꼭지에서 샀던 사람들도 되게 많이 물려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이거는 실제 거주하는 자산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조금 덜은 받았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가고 정말 매도하는데 실현할 때 그때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주식도 약간의 부동산처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다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중간에 평가금에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주식은 계속 쌀 때마다 분할해갖고 모아가는 전략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아마존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충격받고 있긴 하지만 아마존은 사실 이런 그냥 거래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무궁무진한 시장으로 그렇죠. 열려 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초기 국면이라고 생각해요. 클라우드 서비스가 우리 기업들 국내 기업만 보더라도 문화가 되게 달라졌거든요. 저희 회사 클라우드 안 썼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영입을 했어요. 그리고 보안이라든지 내지는 그런 소프트웨어 쓰는 것들도 다 클라우드에서 한꺼번에 쓰게 되면 훨씬 더 비용도 저렴하고 그렇죠, 보안 그렇죠. 문제도 굉장히 좋고. 근데 아마존이나 아니면 중국에 있는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연말에 우리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럴 때 주문이 폭주하잖아요. 그러면은 폭주할 때 서버가 망가져 버리면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치게 되니까 언제라도 최고점에 대비해서 서버 같은 것을 증설을 해놓는데 연중 내내 그 서버가 꽉 차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평소에 이렇게 몰리는 그런 기간이 아닐 때는 놀고 있는 이 서버를 수익 모델로 활용을 하는 게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게 대기업들한테 서버 다 빌려주고 사용할 수 있게 하고요. 저희 임직원들도 전부 다 서버 그 클라우드 서버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고 뭐고 전부 다 거기 저장이 돼 있고 하니까 보안해서 사실은 저 사용하기 되게 불편해졌어요. 보안 때문에? 네.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이득인 거잖아요. 보안이 그렇죠. 강화된 것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 B2B 형태로 아마존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도 B2C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열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1차적으로 한 번 세일즈를 통해서 큰 고객을 유치하는 건 B2B인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거래하는 기관들 되게 많잖아요.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 이대 김썸캉님 네? 논리 정연하게 말씀 잘하시네요. 이분은 잘 모르시는 건데요. 네.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이대 수석 합격이야. 이대 나온 여자였어요? 이대 수석. 그것도 수석. 네. 아니요. 저희 경영대학. 이거 어쨌거나. 오해하실 수 있어요. 어쨌거나. 얼굴 빨개져. 어쨌거나. 네. 어쨌거나. 부끄럽습니다. 가까이서 이대 나온 여자를. 수석 타이틀을 가져가는 게 정말 어려운데. 제가 반 1등은 솔직히 좀 해봤어요. 반 1등은 몇 번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네. 이건 아니지. 과 대학. 단과대. 경영대학. 수석. 몇 년도예요? 몇 년도? 제가 몇 년도냐고 물으시면 나이 나온 거 저분이 왜 이러시나. 지금 실수했네. 하여간 넘어가지 않았어요. 딱 얘기했어야 되는데. 듣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저희도 가만히 듣고 있었잖아요. 고객도 맞아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박수영 부장님을 통하면 현실적으로 자본을 집행할 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자본은 간접 투자, 그러니까 뭐 그게 랩이든 뭐 어떤 1인 상품이 됐든 다 투자하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주식하던 분들은 하고는 있어야 돼.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분산하는 거죠. 분산하는 거지. 진짜 전문가들에게 좀 일정 부분 맡겨놓고 그리고 나도 재미로서 또 어떤 보면 그러니까 매매하는 재미도 있거든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즐거움을 원하는 즐겁게 투자하자 주의니까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이 균형을 좀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 이양하실 거라면 좀 앞에 계시는 박수영 부장님. 근데 회사에서 뭐라 그러실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이제 막 수석 학교 아니 수석 괜찮고 막 빅스 세배짜 이런 거 알려주셔야지 매매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는 KB증권에서 잘 알려줘요. 그러니까 KB증권에서. KB증권에서 뭐 내가 이걸 꼭 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게 있어요 하면서 KB가 강하지. 한 조금만 한 100원 있으면 1원만 하라고. 근데 사람들 가면 그것만 하잖아요. 그 적어놓고
3배짜리를.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약간의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향이잖아요. 우리 사실 어디에도 뭐 수수료 수입 발생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저도 박승 부장님 처음 나왔을 때 두 번째 이야기가 매매를 많이 일으킬 생각은 저는 전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매매를 많이 일으킬 생각 없다. 회사에서 안 되는 건 이야기인가? 근데 잠깐 죄송한데요. 약간 서운하네. 우리가 말을 꼭 해야 되나? 뭘요? 시청률을 안 내네? 구독. 아니 구독 좋아요를 안 누르시면 좋아요 눌러주셔야 돼요. 좋아요 안 누르는 건 불법이죠, 불법. 좋아요가 저희 그 시청료 생각하시면 되고. 추적할까요 지금? 추적하죠. 네, IP 추적해서 제가 아니라고 발표해봐야 뭐 그죠? 하여간 이거 누르는 건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세요? 그 보여요? 네. 저희 다 집계하고 있으니까 지금 눌러주세요. 지금 좋아져 갖고 보통 사람들은 안 보이지만 우리는 관리자잖아. 관리자 레벨이 올라가면 다 보여. 몇 분이 좋아요는 몇 번 공유했고 누가 다 나온다. 근데 사실 싫을 수도 있잖아요. 싫을 수 없죠. 싫으면 싫어요는 싫어요. 누르는 거 아니에요? 싫으면 가만히 있고. 싫으면 안 돼. 할 수 없어. 전 박수영 부장만 처음 나왔을 때 이분은 정말 그러니까 저도 다양한 증권사 분들 많이 만나봤지만 이분은 정말 고객에게 돈을 벌어주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역지사지인 거고 결국은 고객과의 관계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느냐가 훨씬 더 롱런할 때 장수하는 것 같아요. 직업의 그렇죠. 윤리상. 맞죠. 그래서 일일비하면 안 되고 저도 이제 워낙 좀 보수적인 스타일이거든요. 투자에 의해서. 수적인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짧게 트레이딩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수님처럼 큰 그림 가지고 중장기로 계속 매수해서 정말 좋은 가격대 한 번씩 매도 터는 거 그런 것만 잘 적응해드리고 하면 중장기로 고객이 해피해져야 저를 떠나지 않고 저랑 계속 거래를 하시는 거거든요. 전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미래 영업부장 같은 좋은 말씀이시네, 그죠?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일단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참여하신 분들 해갖고 질의응답 좀 해볼까요? 질의응답 즉석에서 우리 딱 질문의 답은 대부분 이제 우리 부장님과 우리 본부장님께서 해주시는 걸 하고요. 네. 그 질문할 거 있거나 코멘트 해줄 거 있으시면 제가 해갖고 줄여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대부분 질문들이 거의 뭐 요즘 최근에 장상에 대한 질문이 크실 것 같은데 그건 뭐 질문하셔봐야 뭐 특별히 저희 딴에는 뭐 그냥 홀드 아닙니까 저희 보통 물론 이제 잡스러운 주식이 있지만 뭐 하여간 물어보시면 답변을 충실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오늘 이렇게 그 뭔가 대부분 남자끼리만 했잖아요. 이렇게 좀 생소해죠. 약간 딱 그 중심을 잡아주시니까 좋은데 혹시 괜찮으시면 나중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어떻게 좀 기꺼이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 저기 부장님은 상당히 좀 여기가 거리가 좀 있으시죠? 여기 오는데 좀 멀지 않았어요? 그래도 여의도에서 멀지 않죠. 금방 오죠. 그래서 일단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증권사 직원들이 쉽게 나올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가. 왜냐면 허가 받고 나왔습니다. 그 허락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나 쇼핑해서 얘기하지 그러면 않습니다. 저희가 아무나 그냥 좋아할게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물론 돈도 돈이지만 그분의 어떤 갖고 있는 생각들. 돈이 에브리띵이에요. 그래요? 돈 없으면 안 하죠. 저기 물론 돈도 중요하죠. 돈도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좀 생각을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분을 모시기 때문에. 네. 채권 ETF 같은 거 미국의 채권 ETF. 그럼 박승 부장님께서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채권 ETF 뭐세요? 뭐 TLT 뭐 보셨어요? IEF도 있고요. IEF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 미주미 카페 저희 미래세대우 IWC 방 있잖아요. 거기다가 채권 티커랑 해갖고 정리해서 아마 그게 그 뭐 3년 물 막 그 기간만 다 있죠.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올해 2월에 금리가 이제 10년만 국채 수익이 쭉 올라가면서 한번 쏟아봤어요, 그죠? 빠졌다가 다시. 그다음 요 최근에 차트를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좀 많이 나아졌나 싶은데. 올해 수익률이 채권 ETF를 매수한 것 치고는 꽤 괜찮아요. 그래서 약간의 차트랑 한번 정리해서 오늘 너무 이제 기술주보다는 그것도 좀 가져가는 차원이니까 나중에 뭔가 무게를 딱 잡아주는 게 있으면. 뭔가 버틸 때 정말 든든하게 힘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채권 ETF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박승 부장님께 맡기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보기에 되게 많아. 채권 ETF 되게 많죠. 그 되게 많다니까. 종류가 어마어마해. 그거 정리해서 올리신다 그랬고요. 아까 또 질문 나오시기 전에 제가 아까 달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특히 이제 여러 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은 제가 뭐라고 안 그래요.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은 아주 많으신 분 네. 그냥 한국 원화로 계속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 80 훨씬 넘으셨는데도 제가 그저께 달러 5만 불 사고 10만 5만 또 사라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건 이제 저의 성향이죠. 성향이죠. 90 다 돼가도록 앞으로 10년 더 살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뭔가 좀 변동성이 견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조그만 부동산도 있고 웬만하면 달러를 아무리 여기서 5만 불, 10만 불 그냥 여윳돈을 갖고 들어가도록 달러가 적어 우리나라. 어찌됐건 부동산이나 채권 이런 부동산에 많이 묶여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전세권이. 그래서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젊으신 분은 그냥 내 자산을 달러 베이스로 계산을 하세요. 그냥 내가 연봉이 내가 뭐 300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월급이 지금 한 2,700불 되는구나. 아니면 이번 달에는 환율 때문에 한 2,800불 올랐네. 아니면 떨어졌네. 그래갖고 모든 자산을 달러로 생각하자. 기본을. 그래서 저는 자꾸 환전하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달러로 그렇죠. 갖고 가시라. 모든 계산을. 뭐 환율이 얼마나 되는지 막 이런 거 되게 관심 크잖아요. 솔직히 뭐 우대 환율 해줍니까 뭐 근데 그런 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돈이 된다니까 어제 5만 불 하니까 뭐 알아서 90% 깎아준다 그래서 처음 은행들이 지금 엄청 많이 처음 본 사람이야 그 지점장. 아마 미래에셋도 제일 환율은 제일 유리하죠. 저희가 업계에서 기본적으로 드리는 게 최저를 항상 유지하죠. 최저요? 최저면 은행 사실은 그 환율, 그러니까 환전이라는 건 수수료가 개념이 아니죠. 바꾸는 가격에는 이제 스프레드인 거잖아요. 스프레드죠. 그러면 우리가 은행 가면은 기준 환율이 있고 현금을 살 때 팔 때가 있고 그다음에 돈을 송금할 때 전신 환율이 또 다르고. 근데 그 차이가 얼마나 좁혀져서 기준 환율, 중앙에 있는 환율에 가깝게 내가 사고 팔고 할 수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은행에 가면은 얼마요? 딱 살 때, 그러니까 딱 외화를 살 때는 환전 되게 좋은데 다시 한국 돈으로 전환할 때 그때는 또 환전 우대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못 챙기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우대라는 거를 회사마다 90% 우대해줄게, 70% 우대해줄게라고 하는 거 자체가 기준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내가 중앙환율에서 얼마 플러스해서 내가 산 건지 몇 원 플러스인지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말 그대로 90% 하면 안 되고 제가 사실은 환율이나 이런 환전 시스템이 궁금해서 소형 다른 금융사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거기서 환율 우대를 90% 합니다라고 했는데 은행에서 사갖고 온 환율을 가지고 거기서 자기네가 또 스프레드를 먹는데 그중에서 또 할인을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럼 사실 살짝 말장난 같은데요? 아닌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객인 양게 회사마다 시스템이 궁금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거래하는 곳에서 중앙환율에서 내가 몇 원 비싸게 사는지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저희 회사가 기본적으로는 플러스 5원이에요. 5원. 몇십 원이 아니라 5원이에요. 기본 환율 자체가. 거기서 우수 고객들은 할인을 또 들어가게 되는 거고. 9월달에 세미나를 크게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고객분들의 질문이 환율에 대한 이야기 많았었는데 그때 이제 박성 부장님하고 제가 같이 일을 했었잖아요. 실제로 일을 다 하셨고 제가 이제 옆에서 이제 돌아가는 흐름을 봤잖아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박소영이라는 이 세 글자 믿어도 된다. 진짜 밤에도 둘이 뭐 짰어. 밤에도 전화를 받아셔가지고 진짜. 고객이 많이 물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날 바로 일을 처리해주고 그러니까 명쾌하게 뭐가 나와요. 답이. 가정이 있어야지 사람은. 수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그때 느꼈어요. 그렇죠. 제가. 수석은 아무나. 확실히 수석이에요. 근데 그게 저기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달러 그 외화 있으세요? 외화? 난 외화가 있어. 한국 내 지갑에. 그래요? 외화가 있어. 난 저기 말레이시아 링깃이 있는데 달러가 아닌데. 내가 갖다 쓰는 거야. 내가 이거 링깃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30원 하나? 말레이시아 요즘 좀 유명해졌지 않아요? 거기? 이건 그렇게 싼. 보여드려. 여기 올려. 근데 생소하다. 저도 있어요. 저도. 이게 링깃인데. 링깃. 이게 링깃인데 이게 이제 왜냐면 이게 그 동남아는 덥기 때문에 돈이 비닐 같아요. 만져봐도 돼요? 네, 만져봐도 되죠. 비닐이 아니라. 진짜네. 플라스틱이야. 네, 맞아요. 한번 보여드리세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신기하다. 동? 아니요, 그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네. 다들 돈을 꺼내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수준이 다르네. 아니 내가 달러다. 달러. 이런 거 이런 거 얘기하는 100달러가. 저도 있고요. 뉴질랜드 달러도 있고. 아니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사실 왜 달러의 중요성을 제가 왜 얘기하냐면 제가 이걸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똥값 됐거든요. 말레이시아요? 네. 지금 이게 제가 이제 한때 이민을 꿈꾸다가 포기한 이유가 제가 달러를 알았기 때문에 못한 거거든요.
지금 이 통화의 가치가 한 4년 만에 한 3분의 반 이상 떨어졌어요. 네, 반 이상. 네, 반 이상. 네.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 거의 IMF 가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 유창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달러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냐면 이게 어떤 나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MF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달러 부족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냥 아까 보여준 달러는 그냥 가치가 올라간 거야. 이거는 지금 이렇게 봐야 돼. 돈이 이렇게 봐야 돼. 반만 절반만 날라간 거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 주머니는 기본 가치 없고 그러니까 중요한 왜 이렇게 됐냐면 글로 가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원한을 다 싸들고 가신 분. 그렇죠. 지금 말레이시아 되게 많이 알거든요. 제가 그 교포분들. 많이 가셨어요. 못 돌아와요. 첫째 돌아올 수가 없어. 이렇게 되니까 원래 이거였는데 이걸 다 바꿔야 되니까 오면 이렇게 돼. 못 돌아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네요. 사실 달러의 중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그냥 유학 보내거나 해외 취업을 하거나 물론 이민은 더욱 중요하겠지만 이거 흐름을 모르면 그분들 진짜 한 몇 년 만에 자기 자산의 반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가만히 있었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질문하시는 거죠. 또 본부장이 워낙 자주 다 봐주셨던 건데 아마 저희 방송이나 카페 오신 지 별로 안 되신 건데 사운드 슬림님 잠을 잘 주무셔야죠 이렇게. 금리 인상 시기에 리츠는 안 좋은가요? 배당 관점에서 괜찮지 않나요? 질문 좀 네, 리츠는 아시겠지만 배당 많이 주거든요. 근데 리츠는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해서 이제 소액의 자산을 모아서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나온 돈을 배당으로 많이 뿌려주는 회사인데 이 회사들이 투자자들의 돈만 모아서 하면 좋은데 상당한 부분은 은행의 차입을 통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입에 대한 이자 비용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회사들의 실적은 배당은 주고 있지만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리츠 회사에 대한 부분은 별로 권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 11개 업종 중에 실적이 거의 제일 안 좋은 업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배당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빠지는 부분까지 감안하면 별로 남는 게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잠깐 플러스 알파 말씀드리면 근데 도대체 그런 거 왜 사는 사람이 있냐. 왜 사냐. 왜 있거든요. 그리고 각 보면 나와요. 지금 리츠도 좋은 거 보면 한 8%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배당이요. 네. 근데 그런 것 중에서도 그 프로퍼티의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프로퍼티 가치가 정부 소유 프로퍼티만 갖고 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도 8%야. 주가는 재미없죠. 근데 그런 걸 왜 사는 사람이 있냐는 걸 중요하셔야 하는데 그게 우리 매매하는 분들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은퇴한 분들은 물려줄 마음이 없어. 나는 안정적으로 한번 사갖고 3년 동안 내가 여행 다니는데 일정 수로 돈을 받고 싶어. 그런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리츠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딱 그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약간 개념이 약간 틀린데 맥쿼리 인프라라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상장된 거. 있어요. 제가 9호선이요? 9호선도 있고 저기 인천공항도 가고 이상 제가 왜 그게 논하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재미가 없어서 사람들 안 하는데 저는 그래요. 예전에 딴 이럴 때부터 할 때부터 한거 20% 사두고 나머지를 해보면 어느 게 돈을 더 버냐는 거죠. 맥쿼리 인프라는 꾸준히 올랐을 거예요. 요새도. 맥쿼리 인프라가 거래는 잘 안 되지만 예전에 유료도로 같은 거 많이 만들었어. 도로, 다리, 터널 만들어서 인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가 미국에서는 블랙스톤의 블랙스톤 인프라 투자 있잖아요. 맞아 있어. 걔네들이 우리나라에서 요즘 많이 팔아요. 그런 것도 상품들 미래에도 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찾아보시면 괜찮은 게 꽤 있어요. 다만 이제 그게 약간 나이가 드신 분들이 선호하는. 근데 우리나라는 맥쿼리는 그렇지 않은데도 주가도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을 굳이 노년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그런 게 약간 다른 의미로 무게 중심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거는 많이 올라가지도 않지만 많이 빠지지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맥쿼리 인프라가 심벌의 코드 번호가 088890인데요. 오늘 현재 사상 최고가네요. 배당도 주는데요? 다 줘요. 배당이 6.42%예요. 6.42. 대박이네. 근데 거래가 잘 안 되니까 그런 걸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억을 한 번에 안 사줘요. 각자 열심히 사시면 돼요. 그 인컴형 자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수익이 나오는 거 배당인데 아까 리츠 얘기가 나와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른 투자 아이디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있어요? 사모펀드에서 많이 팔죠. 증권회사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달러를 가지고 있는 법인 고객이 있고 그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를 법인이기 때문에 이제 주식형 이런 것들은 조금 부담이 되고 요거를 어떻게 투자하고 싶은지 목적은 뭔가 인컴이 나와서 그거를 근로자들한테 자기 종업원들한테 이제 월급이라도 줄 수 있게끔 뭔가 달러가 놀지 않고 금리가 나올 수 있는데 안전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누구나가 원하는 구조인데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제가 다른 그 헤지펀드 운영하는 대표님이었고 점심을 먹다가 이런 니즈가 있는 기업이 있다. 달러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털어놨죠. 그때는 이제 대표님이 본인 펀드에서 미국에 있는 사모펀드를 재간접으로 담으려고 봐놨던 거 있는데 그거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소규모 사모펀드긴 해요. 미국 내에서 캘리포니아의 얼바인이라는 데 다 들어보셨죠. LA 근처. 막 부촌이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뭔가 부동산을 살 때 대출이 너무 이렇게 당연한 분위기인데 요게 약간 니치 마켓이 있는 거예요. 은행이 그런 모기지론이면 주택을 사는 거죠. 아니면 완전 오피스 몇백억짜리. 이런 데는 신사나 이런 것들이 그냥 체계화돼 있어서 잘 되는데 한 50억에서 100억 사이, 50억, 70억 요 정도 되는 그런 애매한 물건들에 대한 대출이 심사나 아니면 시장이 별로 크지 않아갖고 은행에서 오래 걸리고 뭔가 불편하대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자금을 받은 거 펀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부동산에 대출을 해주는 그런 걸로 이제 가는 제가 거죠. 처음 말씀드리면 그것들은 좀 날이 길어지는데 그런 수요들이 꽤 있어요. 국내 물건도 있고 해외 물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박 부장님 찾아오시는 간에 잘 아는 그냥 이런 것들 네이버 검색해서 안 됩니다. 구글 검색해서 잘 안 돼요. 안 되죠. 그것들은 거래하시는 PB분을 반드시 찾아가셔야 되는데 PB분이 솔직히 너무 낮은 애들은 안 돼요. 박 부장님 정도 수준 되는 친구들을 가면 사모펀드를 요즘은 증권사마다 퍼블릭 안 하고 VIP 고객이나 이런 거 맞춰주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보면 물론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펀드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데 상당히 그래도 큰일 나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큰일 난 거 문제가 될 줄 알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를 많이 나름대로 줄여놨어요. 근데 말로는 그걸 절대로 보장을 말을 못하면 법적이 안 되기 때문에 국내 해외 마찬가지라서 그런 것들은 실적 배당형이죠. 거래하시는 PB 분들한테 반드시 상의하시면 의외로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뭐 2대 수석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가서 어디가 물어보면 다 아실걸요? 저 오늘 이후에 얼굴을 못 들고 다닐 것 같아요. 네이버 검색하면 절대 안 되고 박 부장님 같은 분이나 그 비슷한 레벨을 가서 찾아보시면 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시간이 더 이상 2분 남았는데. 2분 남았는데. 시간 관계상이네요. 그래서 일단 뭐. 마지막으로 정말 안 누르시면 아직도 38명 시청하시는데 22명밖에 좋아요 안 눌러서 나 짜증나는데.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좀 눌러주셔야 되고요. 공유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손가락 다쳐서 손가락이. 다친 거예요, 손가락이. 구글이 아직 그것까지 안 돼. 그러니까 말로 좋아요 눌러라 이런 거. 뭐 이렇게 해서 불러서 말로 하면 좋은데 그걸 안 된다고 가정하고 어쨌거나 오늘 이렇게 또 4명이 모이기가 쉽지 않은 자리인데 쉽지 않은 자리인데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 기념으로 저희가 뭐 4명 모이는 거 아무 관련 없어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모인 거죠, 저희가. 뭐 사실 어려운 분을 모셔가지고 어떠한 그런 선물보다도 훨씬 더 값진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기약할 수 있습니까, 부장님? 기약 가능하시겠어요? 언제든지 무슨 언제든지. 안 하실 거면서.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저한번 잡아주세요. 네. 저희가 12월 1일 날 글로벌 투자 자격증 시험인데 지금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지금 신청하셔서 공부 안 하시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분들은 3박 4일 빡세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인데 이러니까 너무 쉽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부 좀 하셔야 된다 말씀드려요. 특히 기본적 기술적 분석도 그렇지만 제가 강의한 물론 제가 문제 안 내지만 전화 본부장이 했던 기초라든가 섹터 분류 이런 거 있죠. 힌트를 드리면 S&P 500 200개 안에 주식은 정확히 거의 외우셔야 돼요. 그 힌트입니까? 최소한 그 기업이 어떤 섹터에 들어가는지는 아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빠락 나오기 때문에 혹시 시험 신청하신 분은 하셔야 되겠다. 공부하는 한 주가 되기를. 공부 안 하면 떨어집니다. 이거. 무조건 떨어집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1회가 쉬울 거요. 당연하죠, 그거는. 왜냐면 이제 뭐 이미 과거에 수치가 없기 때문에 쉽게 나갈 수밖에 없겠죠.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갖고요. 다들 공부 잘하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